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 김태일입니다. 김은미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제가 프레스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었죠.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없어진 겁니다. 이제 야구장이나 야외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없이 응원도 가능하고요. 떼창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역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MBN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환한 친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차 안에서 만취 상태로 그것도 잠든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바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더 알아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 맑고 화창해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보통 수준으로 볕이 강하지 않지만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볕이 강합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낮 기온 비교적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져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로 벌어지고요. 대관령은 오늘 6도로 출발해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6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시면 내일 서울과 청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 대구 27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와 남부에는 약한 비 또는 빗방울 예상되고요. 내일 영남 해안을 따라서도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이 잦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지속되며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날이 좋다 보니 요즘 가을 산행이나 가을 캠핑 등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재 위험이 무척이나 큰 시기입니다.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자, MBN 프레스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프레스룸 새 식구가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북한 김정은 미국 트럼프 친서 공개 내용은입니다. 먼저 오늘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23일 저렇게 수십 대의 전투기를 입착륙시킬 수 있는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 6시 50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한미해상훈련은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닐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In the case of military conflict around Taiwan, there would be increased possibil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Therefore, in that case, the top priority for Korea and the U.S.-Korean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based on our robust defense posture.
we must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first. To first fulfill its obligations towards South Korea before getting involved in Taiwan? Very important for the U.S., I suppose, and are to be defended by the U.S. together with their allies and partners. So therefore, I would say that both issues. 자,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평안북도 태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부산까지 거리가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600여 킬로미터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걸 보면 다분히 우리 한미연합훈련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안으로 쐈는데 600km거든요. 그걸 만약에 남쪽으로 쏘면은 그 부산 앞바다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라든지 한미 그 함정이 20여 척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미 연합훈련 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대응이고 또 하나는 간복이고 길닦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0km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라 이 요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답니다. 고도가 좀 낮죠. 그렇죠. 고도가 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앞으로 그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앞으로도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든지 7차 핵실험 이거를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길닦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오간 친서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한 외교안보 전문지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서 27장이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눈길이 가는 부분은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작성한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발언과는 조금 상반된 입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민지숙 기자 설명도 들었고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발언도 들었는데 이 발언하고 친서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에서는 정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의원을 지냈던 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친서 내용을 두고 북한의 불량 군주에게 문 전 대통령이 희롱당하고 일종의 패싱을 당했다는 게 이 놀이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면서 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운전자였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이 반면 박지원 전 국정위원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외교적 전술일 수 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서 낸 첫 번째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발언 그리고 친서 내용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친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 네. 원래 두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한 거 그게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친서들이 오갔다라는 게 그때 미국 언론 보도로 이제 밝혀졌죠. 네네. 근데 그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통적인 어떤 외교 스탠스는 통미봉남이었어요. 네.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쪽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휴전 협정 자체를 미국하고 유엔하고 맺었기 때문에 남측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어떤 남북하고의 유화 제스처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미국하고 직접 해야지만 이게 다 풀린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남한은 조금 거추장스럽고, 예를 들면은 청구서를 내밀 수가 있잖아요. 남한이 우리가 이 정도로 둘을 맺어줬으니까 우리도 좀 끼워줘라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체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정도 진행됐으면은 우리가 뭐 미국하고 직접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도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남한이 어느 정도 패싱됐다고 하더라도 핵이 조금 뭐 비핵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좀 아픈 실책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당시에 어떤 비핵화 노력, 뭐 이런 그런 외교, 정상 간의 외교 노력까지 뭐 폄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상 전략이라기보다 이 친서에 담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남한하고 얻는 거, 대화에서 얻는 거보다 미국하고 대화에서 얻는 게 더 크다라고 그때는 판단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좀 어그러지고 실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수아 기자. 네. 이 친서가 공개된 것도 저는 깜짝 놀랄 일인데, 최근에 공개된 인물도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요? 네, 다름 아니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소녀가 이 북한의 공개 행사에 나타났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김 위원장에게는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이름과 성별이 모두 공개된 자녀가 둘째 딸 김주혜 양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소년가 보죠? 저 수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행사는 지난 8일 날 있었던 이 북한이 구구절 기념 행사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10살 정도의 여아가 공연에 나섰다는 거죠. 이 만약 이 외신들의 추정이 맞다면은 김 위원장의 자녀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저 소녀가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정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당시 방송을 보면 이 소녀가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카메라에 비춰집니다. 또 얼핏 보기엔 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보시면은 보통 이 북한의 공연에 아이들이 나온다 하면은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입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유독 좀 눈에 띄는 이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띠가 좀 김여정 부부장이 평소에 하는 머리띠랑 어허. 비슷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신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점을 봤을 때 이야기가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공연이 끝난 뒤에 모습도 이 리설주 여사가 직접 해당 소녀의 등에 뭐 이렇게 얹으면서 토닥토닥 해준다거나 유독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박 웃음을 지워 보이기도 했고요. 이 소녀도 뭐 다른 아이가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가까이 간다 하면은 그 아이의 팔을 당기면서 좀 제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좀 김 위원장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이수아 기자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딘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한데, 네. 국내 분석 전문가들은 뭐라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일단 저희가 직접 좀 2명의 북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아이가 진짜 김 위원장의 자녀일 가능성은 좀 작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얘기 듣고 오시죠. 김정은은 아직 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권력 승계의 가능성이 지금 있을 나이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한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변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향후에 김정은이 후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김정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후계 체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일 수령 체제에서는 금기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계가 있다면 그 후계로 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원곤 교수 외에도 양무진 교수도 이 딸을 공개를 하게 되면 당장 이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의 신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생긴다. 그런 네. 점에서 아마 자녀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우리 통일부와 국정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딸은 아니고 뭐 김 씨 일가이거나 아하. 아니면은 뭐 특별히 챙겨야 할 지도부의 가족일 가능성 정도는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나오는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딸인 것 같으세요? 저는 꼭 딸 같던데요. 아, 꼭 딸 같으세요? 딸 아니면은 저런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설주랑 김정은 쳐다보는 눈 봐요. 자기 자식 아니면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눈빛 보고 알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지만 네.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 스포트라이트 비춰지는 거라든지 그건 지도자 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모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딸은 위에도 아들이고 밑에도 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원래 독재 국가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네. 딸이니까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서 딸은 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후계자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 아까 옆에서 한박 웃음 지으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기에 나와 있는 다른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 아이들도 김정은 위원장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딸을 공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윤영걸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다르게 전 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정부나 뭐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 우리 윤영걸 대표는 또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자, 이 김주애라는 소녀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딸일지 사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부터 우리 프레스룸 새 식구가 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의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지난주 영국, 미국, 캐나다 이 3개국 해외 순방에 다녀왔죠. 오늘 출근길에서 이번 순방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한일 관계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발언에서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점 바로 유엔 총회 연설을 꼽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두 분, 우리 위원님 두 분들은 이번 순방의 성과다 이러면 뭘 먼저 꼽으시겠어요? 먼저 윤영걸 대표님은. 저는 글로벌 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데뷔한 거라고 봐요.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이건 세계의 어떻게 보면 행사거든요. 네. 거기에 각국의 지도자가 왔는데 취임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거기서 교분을 넓혔어요. 그리고 유엔 총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도자들의 잔치 아니에요? 네. 거기서 또 그 자유와 연대를 가치 외교를 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외교가 지금 글로벌이 자꾸 블록화되고 지역화되고 이렇게 뭉쳐다니는데 한국 대통령이 거기에 얼굴을 내밀었다. 데뷔를 했다. 의미가 저는 크고, 또 하나는 한일이 제대로 뭐 시간을 짧게 만났다. 이거 비판 여론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외상을 깔아놨다고 봐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히려 미안해할 지경 아닌가. 네. 이게 바이든이
그 80 어르신이 런던까지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백악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한 대가 필리핀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은 못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시간을 안 내줘서 대통령, 윤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저는 불효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오히려 일본 측에 부담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캐나다의 또 자원 외교라든지 AI, 뭐 IT 이런 거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조문이라든지 뭐 짧은 만남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비속어 논란 많은데 그거는 저는 일부분이고 본질은 저는 뭐 큰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는 예.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 뭘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캐나다하고 맺은 이 광물, 특정 광물에 대한 어떤 교류 협력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기업 간 맺었어. 캐나다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특정 광물에 대해서 4개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정부가 또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 정부가 이제 그거를 늘려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지금 특정 광물, 뭐 리튬이라든지 특정 광물이 굉장히 이제 공급망에서 되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이 성과로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는데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논란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주목을 받은 것 자체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외교 안보 라인의 실력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우리 지금 위원들이 꼽아주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 분명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바로 논란이죠. 앞서 언급도 잠깐 나왔지만 바로 비속어 논란입니다. 강 기자. 예.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발언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이 윤 대통령 이번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 이 귀국길 기내 간담회도 생략할 정도로 이번 논란에 대해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기자들 사이에 알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2-3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자 이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는 오늘 아침 메시지는 전 3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 MBC에서 바이든을 비난한 걸로 미국 국회하고 바이든을 비난한 걸로 자막으로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말한 거는 미국이나 바이든을 비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기부하는 거, 저개발로 기부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회를 얘기한 건데 MBC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 와전된 거니까 그건 억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건 정면 승부로 가겠다. 또 세 번째는 진상조사를 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면 돌파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강 기자. 보통 이제 이전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방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지지율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 자료인데요.
이 주간 집계를 보면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한 34.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1 집계를 살펴보시면은 비속어 논란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 대표님, 예.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지지율 살펴봤는데 이 지지율 하락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비속어 논란이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리얼미터는 매일 조사를 하거든요. 네. 월요일에 빼놓고는 이제 화수목금 매일 조사하기 때문에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이 점점 상승 중이었습니다. 여러 네. 가지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호평을 어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딱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딱 꺾이는 게 이제 외교 순방의 뭐 굴욕 외교 논란이라든지 뭐 일본하고의 만남 기타 등등 하면서 딱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고 저는 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를 이제 진실 규명으로 지금 몰고 가는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이걸 조금 더 그 지지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정부에서나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저는 제 귀가 잘못됐는데 한 10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어도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외교를 생각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 야당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이든이 아닌 걸로 하고 야당에서 좀 협조를 구해달라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제스처가 있어야지 이게 좀 정쟁으로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전 국민의 어떤 청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이제 구도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야.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어찌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약간 말실수를 한 거는 맞지 않느냐. 이런 지배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면 돌파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상당히 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준일 대표도 뭐 한 10번 이상 뭐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뭐 6, 7번 이상 뭐 들어보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비속어 논란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도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 기자. 민주당은 뭐 이번 순방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예, 당연히도 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차례로 들려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순방을 두고 외교적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역시 직접 발언 논란 후 대통령의 한 마이크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귀국길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실무진이 브리핑하던 순방 평가도 3장짜리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시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초 보도보다도 빨랐던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과 최초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대표가 민주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그러니까 30분이 지나서야 MBC에서 첫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사전에 MBC와 이 민주당 사이에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BC 최초 보도처럼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 언론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보도 윤리를 깨고 엠바고 전에 동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매국적 정원 유착이야말로 진정한 불의입니다.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원 유착 의혹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MBC를 항의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해당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해당 방송사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먼저 조금 전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이 정원 유착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의혹이라 붙이지 말고 제가 MBC하고 유착됐다는 것을 이렇게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다 법적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괜히 국민 여론 호도하려고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말고 의혹이라고 하는 꼬리표 붙여가지고 이런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저를 마치 제가 MBC하고 유착된 것처럼 공식 제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아주 완고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MBC 측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은 풀 기자단이 여러 언론사에 공유했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자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인터넷과 SNS에 영상이 이미 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의혹 제기하지 말고 공식 주장을 해달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저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기자, 우리 순방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번 순방에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네. 비공개였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주목받았었죠. 하지만 통상 대통령 배우자 순방 일정이 사전에 공유되고 취재진의 풀순번이 짜여지는 것과 달리 이번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야 김건희 여사가 6.25 참전 군인 위문 방문 등 비공개 단독 일정 3개를 소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정을 비공개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님, 보통 이제 순방 가면 이 뭐 대통령 일정뿐만 아니고 영부인 일정도 다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일정들 보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일정이라기보다 공식적인 일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죠. 그동안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너무 나토 갔을 때라든지 너무 과도한 또 집중이 되니까 좀 긴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체 노출을 안 한 거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6.25 때 우리 도와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는 거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70여 년 전에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안 잊겠다. 그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전쟁 참여한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안 잊는다고 하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가서 손을 잡아준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마저도 혹시나 잘못될까 봐 이 보도를 사후에 한 거는 조금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공식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도 좀 보조 그 조언을 좀 받고 공식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너무 또 주눅 드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방 관련해서 이 정치권의 공방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이 논란 쉽게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상황 좀 잘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베테랑의 진수를 보여줄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고인물인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아이템 윤 비속어 논란의 여권 내 다른 목소리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 논란 관련해서 여의도 반응, 특히 여당 반응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수습을 위해서 적극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져 나와서 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통령실 해명을 언급하면서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까지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맞불을 놨는데요. 유 전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막말을 기정사실화시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음해,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게 순방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SNS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네요. 네, 여당은 특히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 언론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왜곡된 거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 전 의원의 발언들이 여기에 정면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당에서는 유 전 의원을 향한 볼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런 유 전 의원의 자극적인 표현은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길 뿐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이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고 당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MBC 보도가 나왔을 땐 유 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이후에 진행된 걸 보고 모든 경위를 밝히고 나면 아마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또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좀 더 완곡하게 유 전 의원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님, 유승민 전 의원 보니까 이전에도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 냈는데 이번 순방 관련해서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목소리가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지고 나서 굉장히 큰 상심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윤심 쪽에 좀 물어봐서 이번에 다른 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본인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은혜 후보가 윤심을 얻고 나오면서 약간 뒤통수 맞았다 이런 게 굉장히 원한이 깊으면서 사실상 조금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유승민 의원이 재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 공간이 좀 넓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KBS의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정치적 재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고 가장 관심사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만약에 반윤 전선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면은 그 대표 주자로서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관련해서는 김준일 대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시죠? 예,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또 많이 이래저래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자, 이수아 기자. 자, 국민의힘 보면요. 자, 내일 모레 당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법원 심리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의원 얘기도 했지만 때마침 이게 당권 주자들 목소리가 좀 커진다면서요, 요즘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2의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은 또다시 한번 여당 지도부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지는 듯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떻게 뽑히냐 보면은 이 당원 투표 70%에 일반 여론조사 30%로 뽑죠. 그렇다 보니까는 당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당권 주자들 그래서인지 모두 보수 텃밭인 TK, 특히 대구의 일정을 많이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친윤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28일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30일 날 대구를 찾습니다. 강연과 특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비윤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대구 시당에서 갖고 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는 29일에 경북대에서 강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 대표님,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할 때 네. 이용호 의원이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거뒀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비윤계가 캐스팅 보트를 질 거다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죠.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용호 의원이 호남 출신이고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61대 42표를 얻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권성동 의원하고 붙었던 조혜진 의원은 TK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도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징후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 비윤계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대표 후보로 순서가 굉장히 높이 나와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윤핵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당내의 반발심이 크다. 지금 당 내용이 벌써 한 3개월째 계속되는데 그 전 책임자는 3명이라고 봐요. 3명. 하나는 권성동, 두 번째는 장제원, 세 번째는 이준석. 네. 권성동, 장제원은 대통령을 어떻게 뭐 호가호위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청와대 비서관 막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대위 설치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처음부터 거리를 선언했으면은 바로 비대위 가서 이렇게 가처분 소송까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권력 투쟁하다가 지금 당이 3개월, 4개월째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심 밑에는 친윤에 대한 그 반발심이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그 균열로 나타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70%, 네. 여론이 30%니까 아직은 당심이 70%라 이거를 바위를 깰 수 있느냐 안 깼느냐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이 전당대회는 이제 좀 아직은 이제 먼 얘기고 지금 당장을 보자면 오늘 28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네. 법원에 이제 심리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윤리위의 뭐 발표도 있을 것 같고 이번 한 주가 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은데 글쎄 어떻게 좀 돌아갈까요? 일단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신문을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 관측이 나와요. 왜냐면 충분하게 지금 이게 한번 연기가 이 두 차례 신문을 하면서 그래서 정진석 호의 어떤 지금 운명이 걸렸다라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판사가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이 아마 경랑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도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당원 가입하라고 SNS 올려요.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화력전을 길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이 당원의 구성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가 많이 들어와야지 당이 체질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평소에도 했기 때문에 길게 보고 당장의 어떤 뭐 이건 당권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좀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당권 경쟁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늘 28일 법원 심리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뭐 추가 징계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먼저 좀 관심이 쏠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아이템입니다. 이 만취 상태로 들어서 잠든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입니다.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오전 5시쯤 제주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본인의 SUV 차량을 세워둔 채로 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견 당시에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이상의 수준이더라. 이 정도면은 거의 만취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곽도원 씨 입장이 좀 나왔어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곽도원 씨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로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곽도원 씨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공익 광고를 찍은 바 있었는데요.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 이 계약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게 되면서 출연료 역시 전액 반납하게 됐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곽도원 씨가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음주운전 전에도 뭐 미투라든지 뭐 스태프 폭행설 등 다양한 의혹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곽 씨 측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해왔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빠르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 곽 씨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 발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면 2년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자신에게 좀 영상 편지를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리 써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담배를 좀 끊고 술 좀 그만 마셔라. 술이 없으면 못 사니 큰일이다라고 본인에게 당부하는 말을 해서 본인에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술이 없으면 못 사니 큰일이다. 참 이렇게 걱정까지 했는데 걱정을 끼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 곽도원 씨 보니까 이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주연 맡은 이제 차기작 영화도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비단 뭐 영화뿐만 아니고 이렇게 한 개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음주 난데가 초등학교 학교 앞에. 아이고. 네, 그것도 또 SUV를 몰다가 그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술이 취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곽도원 씨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라 하면은 나라에서 녹을 먹으면 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곽도원 씨 공인이라 하면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지금 영화 소방관 촬영에서 곧 개봉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화사에서 만들어 놓고 개봉을 몇 년간 기다렸어요. 이제 개봉하려는데 저 사고가 났으니까 아이고. 개봉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16부작 빌런조라고 또 만들어서 그것도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또 못하게 됐어요. 또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 퇴치 그 도원결이라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게 완전히 다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물론 뭐 손해배상 소송도 따를 걸로 보지만은 연예인들의 일탈된 행위 저런 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영걸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템 있습니다. 여중생 성폭행 뒤 면책 특권 주장, 라이베리아인 구속입니다. 네, 우리나라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열린 한 국제 행사에 참석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부산역 인근에서 우리나라 여중생 2명을 만나 이들을 호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체포 당시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 두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ey, calm down and open the door.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We talk.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What happened? Hey, calm down. What did we do? 네, 경찰은 남성에게 진정하라 이렇게 설득하고 안에서는 남성들이 항의하는 목소리와 여학생들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데요. 이 두 남성은 체포된 직후에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지금 면책 특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라이베리아인 2명 외교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면책 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일단 외교 여권으로 입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여한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하. 한 사람은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고 다른 한 명은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부산 행사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일 뿐
우리나라 외교 당국에서 부여한 외교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이 라이베리아 현지에서는 이 사람들 뭐 얼굴이라든지 신상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라이베리아 독립 매체인 라이베리안 옵서버가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남성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저지른 범행과 체포 소식까지 전하면서 실명과 직책까지도 공개한 상황인데요. 라이베리아 측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라이베리아 언론에서는 이 모자이크 없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저희는 또 저희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네. 어쨌든 현지에서는 이제 모습이 공개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지만 뭐 얼굴을 공개하지는 못해요. 좀 이게 또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여론도 있긴 한데 어쨌든 라이베리아 당국에서 지금 무관용하고 적극 협력 입장 밝혔어요. 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일단 이 면책특권 대상은 아닌데 예전에 2019년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안 받은 사람이 무려 63명이나 된다고 아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이 음주운전하거나 교통사고 내거나 성범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뉴질랜드에 파견 나갔던 직원이 그 뭐 성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거를 면책특권으로 빠져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를 엄하게 처벌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야 되고 이 사안은 게다가 면책특권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양국에서 조금 서로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준이 될 수 있게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표님, 저희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면책특권이 적용이 돼서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논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성인에 대한 성폭행이 아니라 여중생을 성폭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 누구나 분노하는 거죠. 저는 저런 거는 저 라이베리아가 사진 공개 딱 했잖아요. 우리는 못하고. 네. 저는 라이베리아가 오히려 여성 인권에 대해서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저런 악질범들은 바로 얼굴 공개해야죠. 우리 이번에 신당동에 그 피해자 살해까지 당한 사람 그 법원에서 보복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속을 안 했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보복당해서 스토커를 그 어떻게 보면 그 범죄를 어떻게 보면 도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저 진상 공개하고 얼굴 공개한 건 잘했다. 우리도 좀 저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 미성년자에 대한 저런 성범죄 이 땅에 뿌리 뽑아야 된다. 발을 내리지 말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